자, 이제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인데요. 국가공무원법이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 이건 뭐 13대 의무 말하는 거죠. 우리 13대 의무에서는 이제 성실의 의무가 바탕에 딱 깔리고, 그리고 이제 6개씩 딱 해가지고, 이게 직무상의 의무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신분상의 의무로 나눠지는데, 부행위 신고 의무 저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저건 13대 의무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확실해요? 그럼 어디서 봤어요? 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요? 그거는 공무원 우리 있자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윤리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5가지 규정을 떠올리셔야 돼요. 자, 이제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공직자윤리법이다라고 하면 이건 앞으로 있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개정될지도 잘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LH 사태 이후에 정부가 화들짝 놀라죠. 정부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거야. 아마 현 정권은 LH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 때 터져가지고 우리 때 욕 얻어먹는다. 이거 뭐 숙명입니다. 현 정부가 욕 먹어야지. 그러면 한 4년간 관리를 해왔는데 뭐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욕을 하겠어?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지금은 이거 확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공직자윤리법을 한번 바꿨어. 그 이후에 개정을 한번 했거든요. 개정을 한번 해서 뭘 넣냐면 부동산으로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하면 처벌할 수 있다. 이거 넣었어요. 이미 넣었고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우리 법 개정에서 특별하게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꼭 해야 될까 싶어갖고 그냥 따로 우리가 법령 정리할 때는 제가 말은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 들어갔어요. 우리 보면 주식은 있었잖아요. 주식 백지 신탁.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그게 없었거든요. 부동산 백지 신탁도 하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안 갔고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부동산 같은 데 투기하고 그러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걸 넣었는데 또 하려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전 공무원을 재산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거. 이거를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뀔지 안 바뀔지는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거를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 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게 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아무튼 공직자윤리법을 계속 건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고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일단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이해충돌에 대한 이제 방지가 있죠. 근데 이것도 또 지켜봐야 될 게 이게 지금 있잖아요.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된 게 요게 지금 국회 내에서 논의 중이에요. 이것도 아예 별도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네,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생기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김영란법 있죠.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그거랑 쌍두마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은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아가지고 부정하게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못하게 만든 법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스스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원래 제정해야 된다고 했다가 그 제정이 잘 안 됐었고 그때 이게 너무 폭이 넓지 않냐. 그럼 공무원은 너무 손발을 다 묶어놓는 거 아니냐. 공무원도 뭐 자기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됐다가 이런 계기가 또 오면은 우리가 이게 바로 단절균형 이론에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계기가 오면은 그때는 뭐 아야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야소리 못합니다. 심지어 LH에서 그 부동산 사놓은 그 직원들은요, 자기들 속으로는 이런 생각할걸요? 이거 소급된 거다. 우리가 실제로 위법적인 걸 한 건 아닌데 법으로 못하게 돼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문제가 터지니까 뭐라도 찾아내가지고 처벌하려고 막 애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불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만 그랬냐, 재수없게 왜 우리만 걸려서 이러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단절균형 이론으로 설명하자면은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 제도가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도 그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는 와중에서도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청탁금지법 만들어진 계기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그 해운 업계랑 관련 있는 공직 유관단체랑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의 부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도 빠져나간 법이야, 이게. 그런데 LH 사태로 인해서 공직 내부에서 이해 충돌이 있는 일들을 막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이제 이해 충돌 방지법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일단은 한 발 밀어넣기라도 할 것 같아요. 논란이 있으면은 좀 약하게라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되 지금도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식에 대한 백지 신탁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산에 대해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의무도 있죠. 공개 의무 같은 것도 있다.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선물에 대해서 신고의 의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취업 제한이었습니다. 5가지를 딱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이 안에 지금요, 부패행위 신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럼 이거 다른 법을 또 떠올려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떤 법을 떠올려 봐야 될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네. 줄여갖고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줄여봤자 길어.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법이 이 부패행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신고는 국민권익위 할 수도 있고 검찰이 할 수도 있고 감사원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국민권익위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죠. 이것은 13대 의무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품위 유지의 의무다 그랬을 때는 13대 의무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품위 유지는 신분상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어때야 돼요? 채통이 있어야지,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고요. 복종의 의무는요. 요거는 이제 직무상의 의무예요. 직무상의 의무. 직무를 할 때 윗선에서 명령 지시받은 것을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의 의무가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라 그랬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답을 1번으로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12번으로 갑니다. 예산주기 또 나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또 좀 더 드리고 갈게요. 우리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문제, 좋은 문제예요.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거. 답은 4번 잘 찾으셨죠? 그죠? 찾으셨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한번 내친김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2021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이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2021년도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배정 이런 게 있는 거죠. 배정, 재배정 이런 게 이루어지겠지. 올해 거 예산을 가지고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별개로 자 이제 이렇게 볼게요. 여기다 당겨서 좀 하겠습니다. 1월 31일까지 2022년 예산에 대해서 중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 기재부로 중앙관세장들이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2월 10일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2월 10일까지는 2020 예산에 대한 출납 기한이에요. 출납 기한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고 이월 난 거 이런 것들 같은 것도 다 써야 되는 거죠. 빨리 다 쓰고 2월 말까지 뭘 해야 돼요? 2월 말까지 2020년도 예산에 대해 가지고 결산 보고서를 이제 올려야 됩니다.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중앙관서의 장들이. 그리고 이제 3월 31일까지는 뭐가 돼야 되냐면 2022 예산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예산의 편성 지침이 내려가야 됩니다. 예산 편성 지침이 하달돼야 돼요. 맞죠? 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편성 지침이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10일까지
또 2020년 예산이에요. 2020년 예산에 대해 가지고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국가결산보고서가 기재부에 의해서 작성돼서 감사원으로 토스돼야 됩니다. 감사원으로.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이걸 가지고 5월 20일까지 뭘 해야 돼요? 이때까지 이제 결산검사 2020년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감사원이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 5월 31일까지 이 두 가지가 이제 5월 31일에는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데 하나는 2020년도에 결산검사 마친 것을 이거를 이제 국가결산보고서가 이제 어떻게 돼요? 결산검사까지 다 끝났죠? 끝난 것을 가지고 국회로 제출이 돼야 됩니다. 국회 제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5월 31일까지 요거 2022년 예산 있지 않습니까? 2022년 예산에 대해 가지고 예산 요구서가 올라와야 돼요. 예산 요구서를 중앙관서의 장들이 기재부에 넘겨야죠.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바쁘네. 그죠? 5월 30일까지 이렇게 넘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쭉 건너가서 이제 8월 31일까지 요건 이제 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마쳐야 되죠. 결산 심사를 최종적으로 마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요 9월 2일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9월 2일 정도까지는 여기에 이제 여기 참 2020을 안 썼구나. 2020에 대한 국회 결산 심사가 있고 여기는 2022에 대해서 여기 이제 예산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국회 제출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12월 2일까지는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확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날짜로 보면 요 날짜들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요 날짜들을. 바빠. 1년 내동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네. 이렇게 한번 짜봅니다. 자, 그래서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요구서 작성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산 요구서 작성 5월 31일까지 해서 넘겨야 되죠? 기재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배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 말고 또 다른 거 이제 있잖아요. 그 예산 집행 지침도 내려가죠. 1월 말까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내려 보내야 되고 예산 배정도 해주고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2022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여기서 이제 넣지는 않았는데 국회가 이제 원래 8월 달까지는 국정감사를 국정감사 끝나고 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지만 국회가 사실은 그 국정감사를 8월 말까지 안 해. 잘 안 하고 이거를 저 정기회 기간으로 넘겨요. 9월 달로 넘긴다고. 9월 달로 넘기면 그럼 어떻게 돼요? 9월 달로 넘기면은 그때 가서 국정감사 끝나야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언제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갖고 여기다 안 쓴 겁니다. 안 썼는데 원래 이제 예산안 국회 제출하고 플러스 쓴다면 여기 뭐 그 다음 절차예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대통령 시정연설은 여기 이제 8월 30일까지 사실은 국회 결산 심사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이제 국정감사도 있어야 되거든요. 국정감사도 마쳤어야 되는데 국정감사 밀리면 대통령 시정연설도 같이 밀려나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죠? 뭐 이제 그런 정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서 작성은 2022년도, 그죠? 2022년도에 결산검사 보고서가 작성돼야 됩니다. 2022년도에 5월 20일까지. 그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그렇게 따지면 여기 이제 4번이 답이 됐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복습 잘 됐죠? 자, 이번엔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한 사회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그랬고요. 남북관계 변화 같은 중대한 변화 그랬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요게 있죠.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 그랬었냐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그랬어요.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2번 3번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 해외 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랬는데, 글쎄요 뭐 4번은 없는 얘기죠.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국가재정법에 1번 2번 3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원래 국가재정법에는 법령상 의무 지출인데 그 경비가 편성돼 있지 않았었거나 편성돼 있더라도 그것이 부족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는 또 추경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4번 항목은 없어요. 네, 4번 항목은 없고, 오히려 거꾸로 예비비로 있잖아요. 예비비로 돈을 써야 되는데 대규모 돈이 좀 필요하고 근데 국회는 소집돼 있다. 그럼 예비비 쓰지 말고 추경을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오히려 있죠. 예. 물론 그 추경은 이 사유에 부합은 해야 되겠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웬만한 거는 추경으로 하고 예비비는 좀 끝까지 좀 쥐고 있어 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받으시고요. 넘어갑니다. 많이 봤던 부분이고, 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 부분에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가 된다. 우리가 이제 공기업과 관련해서는요. 그랬잖아요.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 부분에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이게 거꾸로 민자 유치를 할 때는요. 거꾸로였어. 공공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딸려. 그럼 민자 유치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공의 수요가 있는데 민간 부분에 자본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거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분야다. 그럼 정부가 출자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고요.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거 한전 같은 거 떠올려 보면 되죠. 그럴 때도 공기업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설립을 하는 것을 오히려 찬성하죠. 그리고 그걸 민영하려고 그러면 막 반대하죠. 한전도 민영한다고 그랬었고요. 원래. 그리고 인천국제공항도 민영한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민영하려고 했던 게 저 철도도 민영하려고 그랬었고요. 막 그랬었어요. 한동안. 그랬었는데 그것이 우파가 집권할 때 그걸 민영하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반대에 크게 부딪혔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봐도 명분이 좀 딸려. 아니 이걸 갖다가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민영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영화란 당이론에만 사로잡혀서 민영화를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매물을 내놔도 안 팔려. 적자 나는 건 안 사가잖아. 누가 사가? 그래서 흑자가 가능한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튀어나온 건데, 그 흑자가 나는 걸 왜 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영화가 어려워요. 민영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냥 하나 어떻게 한 게 민자유치 방식으로 해가지고 SRT 그거 원래 국가가 했어도 되는 거예요. 국가가 했어도 되는데 SRT는 아예 민자로 그냥 해가지고 갔잖아요. 이해되죠? 뭔지. 철도에 대해서 이제 민자가 들어와 있죠. 한 군데. 그런 거 정도만 했지, 뭐 나머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 독점성이 나타날 때는 국민들도 바라는 바가 오히려 공기업으로 해라. 이걸 바라지, 민영화하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맞나요? 이런 거 근데 선택할 때 약간 떨리죠? 사회주의? 이거 아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국민이 아무리 젊은 세대라도 레드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어요. 김정은 욕을 하는데, 야, 왜 이렇게 김정은 욕을 해? 말할 용기 있어요? 김정은, 야, 나는 함정인 것 같던데?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도 아예 하지도 않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김정은은 뭔가 개혁군주 같은 위치에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북한 사회를 많이 개방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제 대내외 여건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네랑.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체제 붕괴를 요구하잖아, 딴 데는. 미국이나 이런 데도. 트럼프도 해줄 듯 하다가 체제 붕괴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니네 핵을 다 내놔라. 그 얘기는 자기네 체제를 포기하라는 얘기로 들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듣기 때문에, 왜냐면 신뢰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기네가 버틸 수 있는 힘은 핵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핵을 다 내놓으면 니네들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요, 그건 체제 붕괴를 전제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걔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납득은 안 되지만은 김정은은 아무튼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다르게 개방 모델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 여러분들 세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잘 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 세대도 잘 안 해요, 그런 얘기는. 근데 저는 용감하게 하는 거야,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아니야? 이렇게. 근데 보통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껄끄러워요. 껄끄러운 이유가 우리 레드 콤플렉스가 있어. 남북대치 상황이 지금도 되어 있는데 사회주의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사회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본주의적인 것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제도를 하는 것도 사회주의적 간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건데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거고 아예 유럽으로 가면은 사회민주당 같은 정당들이 집권도 하지 않습니까?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민주주의를 결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향점을. 그런데 그런 게 그냥 중도 진보쯤 돼. 그런 정당이랑 가지고 있는 게. 유럽으로 가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레드 콤플렉스에서 그런 것 뿐이야. 근데 다시 한번 그걸 내려놓고 봐봐요.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 그러니까 원래 기업은 민간이 하는 거지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왜 끼어들었어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소유한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어떤 생산을 정부가 한다. 이게 사회주의 계획경제거든.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전체 기업을 다 정부가 관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절충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적 자본주의 사기업 질서에 반해서 사회주의적 간섭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에는 적어도 레드 콤플렉스 좀 내려놓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대목이에요, 이게. 자, 이제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 공무원 뽑는 시험 문제 이런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주저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학문적으로는 당연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순수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도 없고 순수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질서도 없어요. 다 섞여 있지. 다만 내 디딤발이 어디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디딤발을 딱 딛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또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복지국가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공기업도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4번은 또 뭐냐?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설립되지만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낯설지 모르겠는데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원칙이 적용되는 건 뭐죠, 이거? 그렇죠. 정부기업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정부기업입니다. 확실하게. 정부기업. 정부 조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정부기업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불러요? 정부부처형 공기업이라 하죠. 이거잖아요. 그럼 주식회사형 공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 나온 김에 이제 주식회사형 공기업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기업을 나눌 때 보통은 어떻게 나눴었냐면 우리가 이게 시장형 공기업이냐 준시장형 공기업이냐 그것만 갖고 계속 나눴는데 이게 이제 이거랑 별개로 또 지분 소유 관계, 형식, 형태. 그러니까 공기업의 형태를 보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게 시장형 공기업이냐 준시장형 공기업이냐는 기재부가 지정을 할 때, 기재부 장관이 지정을 할 때 지분의 관계도 일단은 전제가 되어 있긴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매출 규모가 이제 매출에서 그러니까 자기 그 자체 수입 비중으로 충당하는 게 85%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이다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사이즈나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냐 여부를 가지고 나눈 기준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정부가 출자한 형태가 어떠냐, 정부가 이걸 만든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나눠보면 그게 바로 하나가 정부부처형 공기업이에요. 정부부처형 공기업, 정부기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요게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덩어리가 뭐가 있냐면요. 공사형 공기업이 있어요. 공사형 공기업. 공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기업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갖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래요. 여기 공사형 공기업은 특별법의 형태로 해가지고요. 특별법의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고 정부가 무조건 전액 지분을 다 출자하는 거예요. 예? 특별법의 형태고 전액 출자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방식이라고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란 게 있어요. 진짜로. 있기도 있어요. 주식회사형 공기업이다 그랬을 때에는 이거는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요거는요. 상법이나 특별법을 따라요. 특별법을. 요걸 따라요. 그래서 요 상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상법이나 특별법의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있잖아요. 전액 출자도 가능한데요. 지분 보유도 가능해요. 여기가요. 전액도 가능하지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근데 공기업이 되려면 적어도 정부가 그냥 정부 출자기업도 있잖아요. 정부 출자기업 형태는 넘어서서 50%를 넘게는 갖고 있어야 되겠지.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사장이나 임원에 대한 임용 등 주된 권한을 정부가 다 가지고 있거나. 그래야 공기업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고 주도권이 민간한테 있으면 그거는 공기업이 아니라 그냥 정부가 출자한 기업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지분 보유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능하긴 하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걸 주식회사는 공기업이라 합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요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그랬을 때에는 정부기업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각도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이렇게 되는데 잘 안 나오던 게 이제 튀어나와 가지고 이 기준도 하나 더 알아두고 가긴 하는데 뭐 기존에 우리 공부했던 걸로 문제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이제 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나갈까요? 이제 동기 요인 이론인데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 그죠? 우리가 요 부분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쉬워진 겁니다. 사실은 이 이론 자체가 되게 간단한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요. 1번이 바로 답이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그랬는데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동기 자극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불만 제기하고 내 조직을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더 노력하게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노력을 줄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아무튼 뭔가 움직이게 돼 있어. 아니면은 정신승리를 하기도 한다 그랬죠. 야, 나보다 제가 더 높은 데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나보다 뭔가가 있겠지? 이렇게 그냥 그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동기가 이렇게 자극이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됐고요. 맥크리랜드 기억납니까? 네, 맥크리랜드는 그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아무튼 요거는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가 아니라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그때 동기가 유발되는 거니까 1번이 바로 답이 됐고 그 다음 맥클리랜드다 그랬을 때 성취동기 이론에서 욕구를 세 가지로 나눴죠. 그죠? 소유의 욕구가 있고 그죠? 권력에 대한 그 다음에 성취 욕구가 있어요. 성취 욕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현돼 가지고 이제 소유의 동기가 있고요. 소유래. 소속. 네, 잘못 썼다. 잘못 썼어요. 자, 그래서 소속의 욕구. 자,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의 동기. 그리고 여기가 권력의 동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욕구가 발현돼서 이 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성취의 동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속의 욕구, 권력의 욕구, 성취 욕구 이걸 가지고 동기를 세 가지로 나눴다. 소속의 동기와 권력의 동기와 성취의 동기 세 가지로 나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중요한 게 학습이라는 개념입니다. 학습이라는 개념. 기존의 어떤 이 내용 이론들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있잖아요. 내재되어 있는 욕구들이 있어. 내재되어 있는 욕구들이. 그래갖고 이 내재되어 있는 욕구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욕구가 단계적으로 막 발현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단계적으로 발현된다. 기본은 거기에 토대를 두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응용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학습이니까 이게 사회화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개인차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개인차가 있는데 누군가는 소속 동기가 강하고 누군가는 권력 동기가 강하고 누군가는 성취 동기가 강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성취 동기가 강하다. 그런데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 중에서 성취 동기가 제일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그래야지 이제 조직의 효율성 달성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맞아요? 그게 맥클리랜드입니다. 아셨죠? 예. 기억나죠? 이거 다 이렇게 공부했었던 내용이고. 부름의 기대 이론은 너무 한 2만 번쯤 한 내용인데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을 표시하는 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는 기대감이다 그랬을 때는 기대감은 어떻게 돼요? 기대감은 이게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다 그랬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저 결과가 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죠? 내 노력, 투입이 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성과가 있을 거야 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는데 그걸 기대감이라 했는데 그건 0에서 1까지 값이었고 그 성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질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바로 수단성이었죠. 수단성. 성과에 따라서 보상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게 수단성인데 그런데 그것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을 간다 그랬고 그런 걸 통해서 그 보상을 받은 거 그 자체가 나한테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누구는 정으로 느끼고 누구는 부로 느낀다.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됐던 것인데 이것은 되게 주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관적 확률로 표시가 됩니다. 이 주관적 확률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이 주관적 확률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게 없어요. 그냥 각자 느끼기 나름이야.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는 구석이 있죠. 성향에 따라서 근자감으로 막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자감형 있잖아요. 근자감형. 이 근자감형이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많이 이제 현실 자각을 시켜주는 편인데 근자감형 이번 막 1월 달에 막 등록하면서 막 6월에 붙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나는 그만하겠다.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보면 뭔가가 없어. 이제 처음 시작해. 근자감형이죠. 근자감형.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당일치기 하듯이 공부를 해. 그래서 공무원에 절대 못 붙는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탄탄하게 다져야 내년에 승부를 걸어볼 만하지. 그죠? 6개월 만에 붙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영어도 다 돼 있고 뭐도 돼 있고 막 돼 있는 사람이야. 뭔가. 그렇게 해서 오는 거지. 그 6개월은 살짝 사기입니다. 다. 사실은 전체 공부로 보면 그 전부터 뭘 해왔던 거지 갑자기 6개월이 붙진 않아. 그거는. 그런데도 근자감을 가져. 이게 요런 거예요. 근데 요거는 높아서 좋아. 요거 높은 것까지는 인정을 해볼 만하죠. 기대감. 내가 이거 살짝 책 넘겨보기만 해도 내 머리에 다 남아있다. 거의 이런 정도의 이제 근자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너무 이렇게 되면 공부 방법에서는 좋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그걸 깨주긴 하지만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뭐 도전을 잘하죠. 근데 이런 게 있는 사람 도전을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이론은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추가합니다. 이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이 이론으로만 놓고 보면은요. 동기 자극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답을 안 줘요. 그냥 이거는 각자가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저렇게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그 분석은 했거든요. 분석은 했는데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동기 자극을 해줘야 되는 거지? 동기 자극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기를 이거 올려주려면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공무원이 돼봐. 얼마나 좋을 것 같아. 왜 해야 되는데 별론데요. 이러면은 그 동기 자극을 어떻게 해주냐고 그 방법을 안 얘기해줘. 부름은. 그게 이론의 한계예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어. 이게 원래 이게 우리가 내용 이론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용 이론이 어떻게 부분인데 누가 만들어줄 수는 있는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그런 거를 담아내지는 않았어요. 이론에. 누가 만들어줄 수는 없고 자기가 그렇게 형성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옆에서 거들어주는 거 정도는 모르겠어. 응? 야, 이렇게 노력하면 이거 된다니까? 이렇게 막 강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기를 자극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은 솔직히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요, 엘더퍼의 ERG 이론에 따르면
상위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뭐 이거는 이제 퇴행과 그 다음에 이제 동시 발현 이런 것까지 설명했던 게 엘더포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요만큼 할까요? 예, 그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답이 너무 쉬웠다 이렇게 보시고 복습 경겸 한번 같이 또 달아봤습니다. 16번으로 갑니다. 자, 정책평가 관련해서 실험 결과에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나왔으니까 이거 뭐 우리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그랬을 때는 대, 호, 실, 크, 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웬만한 거는 다 내적 타당성이다. 물론 행정학의 연구자가 많기 때문에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이외의 것들까지 소개하는 문제를 한 번 딱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되게 극히 예외적인 거라 우린 이 정도 범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요. 여기다 한번 볼까요? 연구자의 측정 기준의 측정도가 변했다. 이건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죠. 측정 도구의 변화.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으로 설명했던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그로 끄는 그 댓글로도 한번 소개한 적 있지 않나? 유현진이 미국 가서 공 던지는데 막 94마일 나왔다 막 이런 거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다가 댓글을 누가 다는 거야. 나도 사회이냐고 하는데 나도 100 이상은 찍는다. 그런데 유현진은 이 뭐냐. 완전 맛이 갔구나. 그러면 또 그 밑에 진지하게 또 그게 아니고요. 뭐 이러고 막 설명하는 또 댓글도 달리고 그걸 즐기는 거야 얘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킬로미터 퍼 아워를 쓰기 때문에 그게 유현진 선수가 공 던지면 140 몇 정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가니까 마일 단위를 쓴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 94마일이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인 것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지 밑에서 이제 댓글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거를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게 측정 단위가 달라지면 앞에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적 타당성을 잘 유지하려면 측정 도구가 유지돼야 돼요. 심지어 말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그런 거 고민하더라고. 최근에 1m에 대한 개념 규정이 새로 내려졌대. 1m에 대한 개념 규정이면 난 키가 더 컸을까 작아졌을까? 1m의 개념 규정이 달라졌대. 근데 1m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거 모르고 살지. 1m 그러면 우리가 자로 이렇게 딱 그저 해가지고 하는데 그 자들은 오차가 없을까? 정확하게는 오차가 있을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보면. 자마다도. 맞아요? 체중재는 저울은요. 저울에 따라서 그저 체중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저울이 공산품인데 완벽하겠어? 그게 그리고 저울을 어디다 놓느냐, 경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저울에 우리가 어디 위치에 올라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할 때 이게 내적 타당성이 높으려면 절대적으로 측정 도구가 오차가 있더라도 그 도구로만 쓰면 오차를 줄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도구가 변하면 안 되는 거지. 측정 도구가. 그 얘기는 내적 타당성 관련이 있어.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 여기 있네. 대표성. 실험 집단 구성원 자신 실험 대상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호손 효과 같은 거. 그리고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하면은 크리밍이죠. 크리밍. 연구자가 답 정너하는 거죠. 답을 정해놓고 자기 답이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을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그냥 쏙 집어넣어 버리는 이런 이제 이거는 연구 윤리에도 너무 벗어난 것인데 이런 짓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6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소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가장 유력한 이건 진짜 출제자의 주관이야.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뭐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다 주민의 참여가 전제되는데 왜 저런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출제자에게 빙의하여 이해해보자면 가장 유력하다 했던 것은 대표자를 리콜해가지고 내쫓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가장 센 거 아니냐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런 표현을 썼지 않았겠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요.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이건 뭐 맨날 밥 먹듯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 주민소환 제도가 나오면, 주민소환 투표, 주민소환 제도가 나오면, 그러면 그때는 가장 뭐 정답으로 많이 나왔던 게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공부 다 해놨고요. 심리적 통제 효과도 되게 클 거예요. 심리적 통제 효과.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그죠? 그렇겠죠. 아니, 이런 거에 당선되면, 어디 출마에 당선되면 가문의 영광 아니야.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래도. 왜? 인간한테는 그 권력욕이 있으니까. 뭐, 벼슬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되고, 좀. 그리고 선출된 자리는 좀 권한도 많이 주고, 좀 높은 자리로 주니까. 그러니까는 가문의 영광이었을 텐데, 그러다가 쫓겨나면 가문의 진짜 개망신이죠. 그렇잖아. 그러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것도 자기의 또 생명력도 이제 줄어들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거 주민소환 같은 거 안 걸리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이웨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웨이. 내가 옳아라는 신념은 누구나 다 갖고 있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신념이 강한 편이죠.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막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이런 소환 투표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막 가다가도 반대가 너무 큰 것 같으면 물러서게 되겠지. 그런 심리적 통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 해당 군의 주민 소환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0 이상인가? 여기가 오타가 난 거죠? 100분의 10이라고 나왔겠지, 당연히. 10분의 10이면 전체네요. 그죠? 자, 그래서 100분의 10입니다. 오타가 좀 났네요.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15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시도지사가 어떻게 됐어요? 시도지사가 이제 100분의 10, 즉 10%였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 시군, 구청장이 여기가 100분의 15였고요. 기타 지방의회의 지역구 의원이죠. 이제 비례대표 뺀 지역구 의원들을 따져보면은 여기가 100분의 20이었습니다. 이거는 광역기초 구분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기억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잘 찾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숫자 공격 들어왔지만 이번에 숫자 공격들은 그래도 좀 양심적인 숫자 공격이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갑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이 나왔습니다. 여기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열거를 좀 해봤었는데, 신공공 서비스론이면 데나르트죠? 데나르트인데, 여기 뭘 비판했어요? 이 10가지의 정부 재창조론, 노사시기 경미지분 구성, 요거를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데나르트가 제시했던 게 7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 일단은 인간의 가치를 중시해라. 그 다음에 시민은 결코 고객이 아니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시민의식의 중요함을 깨달아라. 그리고 공익을 추구해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공익의 가치를 추구해라.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 봉사하는 정부가 돼야지, 감히 시건방지기에 무슨 방향을 제시하고 막 이러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봉사하는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담론이에요. 담론에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이 책임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책임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과 책임 정도 묻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은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그 다음에 뭐 해라? 행동해라. 민주적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까지 한 7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의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된다. 이거는 뉴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하고 좀 관련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공익이라는 게 개인적 이익의 집합이다. 개별 이익을 모으면은 그게 공익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요거는 좀 이제 민주적인 절차 같은 것들도 되게 중시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효율성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꼭 접근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뢰나 협력의 관계다. 그런 얘기는 이게 우리 뉴 거버넌스 같은 데서 하는 얘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뉴 거버넌스의 개념하고 좀 더 맞닿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읽혀지고,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서 작동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자꾸 도구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지나갑니다. 공공사업의 경제성 분석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예타제도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타제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경제성 분석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정책성에 대한 분석도 있었잖아요. 경제성 분석이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이제 효율성, 능률성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정책성 분석이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이제 형평성이라든가 뭐 균형의 가치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경제성 분석은 KDI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기재부가 총괄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려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 이제 경제성 분석할 때 하는 방법이 바로 체제 분석 같은 거예요. 체제 분석이다, 관리과학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거를 활용을 합니다. 네, 활용을 해서 이 체제 분석과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아까 뭐 잠깐 대답이 나온 민감도 분석도 해보는 거고요. 뭐 방법이 막 그래요. 여기는 그래서 막 우리 저 회귀 분석도 하고 막 계량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 계량적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채택 가능한 것들 좀 큰 틀에서 보자면 뭐가 있냐면 이제 NPV 같은 게 있죠. NPV 수년제 가치법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BC 레이셔가 있죠. BC 레이셔. 그래서 BC 레이셔 편익 비용 비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법도 있었죠. 내부 수익률법.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봤을 때 할인율이 높을 때에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 투자 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 투자 사업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인율이 높을 때에는 편익이 장기간 실현되는 장기 투자 사업보다 단기간 실현되는 단기 투자 사업이 유리하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현재 가치를 좀 따져야 되잖아요.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는 어떻게 나오냐면 퓨처 밸류를 갖다가 곱하기 여기다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로 한다 그랬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R이 이제 이게 할인율이죠. 이게 이제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그리고 이제 N이 기간이에요. 근데 이 둘 다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퓨처 밸류를 엄청 깎아버려요. 얘네가 엄청 깎아버려요. 그래서 둘 다 높으면 안 돼. 둘 다 높으면 남는 게 없어요. 프레젠트 밸류가 남는 게 없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할인율이 높을 때에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 투자 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 투자 사업이 유리한 거예요. 할인율이 높다면 R이 높기 때문에 N이라도 낮아야지. N이라도 낮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얘기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편익까지 포함하고요. 순현재 가치 NPV는 비용의 총현재 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 가치 뺐다. 거꾸로네. 뺄셈으로 하는 건 맞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편익의 총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 가치를 뺀 것이다. 그래서 0보다 크면은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근데 거꾸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내부 수익률은 언제 쓰는 거라 그랬냐면 이렇게 정확한 할인율을 모를 때 쓰는 거라 그랬어요. 정확한 할인율을 알면 얘 아니면 얘로 쓰면 돼요. 그리고 NPV가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일 수는 있는데, 다만 이게 투자할 수 있는 비용에 제한이 없을 때는 NPV를 따지는 게 더 타당해요. 근데 우리가 재원의 부족함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비율이 좋은 사업을 하는 게 나아서 우리가 요걸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게 하는데, 얘는 얘와 얘로 할 수 없을 때 어림짐작을 하는 거죠.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NPV를 0으로 만들거나 BC 레이셔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인데, 그거를 딱 설정해 놓고 필수 수익률을 계산해 보는 거죠. 그 필수 수익률이 이거보다 작으면은 해볼 만하다. 범주가 나온다. 그 정도면은 해볼 만한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지 정확한 할인율을 계산하지 못하는 거. 그럴 때 내부 수익률법을 쓴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답이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번입니다. 공공봉사동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PSM이라고 하는 거, PSM에 대한 거, 요것도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PSM이라 그래가지고 공직봉사동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봤을 텐데, 이게 이제 공직봉사동기라고 하는 게 간단히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주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던 문제여서. 근데 이제 공직봉사동기라는 게 있지 않을까? 공무원들한테는 뭔가 민간기업 가는 사람보다는 공적인 마인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그런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게 과학적으로 딱 규명될 수 있을 정도의 공직봉사동기다 라고 하는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 찾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 보시면은 공사부문 간 업무 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 구성원들은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을 한 건 맞죠. 이건 맞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잘 모르는 내용이었죠, 여러분들이? 예. 공공봉사 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페리아 와이스, 잘 모르는 사람이죠? 예, 근데 페리아 와이스는 제도적 차원과 금전적 차원과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2번 아니면 4번일 텐데,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의 촉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촉으로 몇 번으로 가고 싶어요? 왜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답이에요. 금전적 차원을 보는 게 무슨 공직봉사동기야. 그럼 말이 안 되지. 돈 많이 벌려고 공직에 나온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찾으셨어야 돼. 찾으셨어야 되고, 이게 이제 페리아 와이스가 대표적인 학자거든요. 근데 이제 제시했던 게 제도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합리적 차원하고요. 합리적 차원하고, 금전적 차원보다는 이런 건 없고, 아예 없고, 요거는 이제, 이 규범적 차원이 있어요. 규범적인 차원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정서적 차원이에요. 정서적 차원은 감정적 차원하고 좀 맞닿아 있죠. 그렇죠, 그죠? 예, 이렇게 되는데, 요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 차원하고 해당이 되는 게 이 정책에 대한 호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정책이야말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것이 동기를 자극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규범적 차원에 관련된 것이 공공에 대한 봉사. 야, 공무원은 당연히 공공에 대한 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공공에 대한 봉사자들이 사회에 또 필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당위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정서적 차원이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동정심, 공감, 그 다음에 이타심, 이런 거 있죠? 그런 마음이 자극되면, 이 PSM이 생겨난다. 이렇게 봤던 게 페리아 와이스의 이제 주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공직 봉사 동기가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를 동기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합리적 동기, 규범적 동기, 정서적 동기.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했던 게 이제 페리아 와이스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요거는 살짝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고, PSM이라는 게 있어요 정도 얘기하고 지나갔던 건데, 학자 공격이 딱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놓죠, 뭐. 이번 기회에. 기억해 놓고,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 힌트를 줬어요. 금전적 차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센스 있게 찾으셨으면 이것도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문제 풀을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저런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면 공부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여요.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뭔가 결정적인 게 한 가지가 딱 이렇게 눈에 띄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아가시는 거 한번 여기서 활용하셨으면 어땠을까라고 기대해보고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서울시랑 지방직 문제 풀을 때 문제가 같은 건데, 아무튼 이제 그 지방직 문제 풀을 때 우리가 이제 자양분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 그렇게 하시고, 고생들 많으셨고, 이걸로 이제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